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축축한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발밑으로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벼랑 끝의 자갈들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떨어졌고 귓게는 살갗을 베어낼 듯한 날카로운 밤바람 소리와 함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이한 곡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산짐승의 울부짖음이나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으며 마치 이승의 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원귀가 피를 토하며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절규였다. 나무 껍질을 쥐고 있던 돌석의 거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와 함께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기이한 호기심이 동시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대체 저 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돌석은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혀로 축이며 스스로에게 간신히 속삭였으나 그마저도 덜덜 떨리는 턱관절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캄캄한 숲의 장막 너머 저 깊은 어둠 속 소리가 들려오는 근원지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태백산의 가장 깊고 험준한 망령골이었다. 평소라면 결코 발길을 향하지 않았을 저주받은 땅이었으나 오늘은 그 기괴한 울음소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로 그의 발목을 휘감아 어둠 속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듯한 강력한 이끌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녹슨 낫자루가 땀으로 미끄러질 때마다 그는 낫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자신을 짓누르는 공포심을 억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가 이토록 위험천만하고 기이한 한밤중의 산행을 감행하게 된 것은 순전히 방구석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 눈먼 노모 때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급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얀 눈동자를 뒤집으며 의식을 잃었고 마을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준비를 하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가 버렸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을 붙잡고 밤새워 울던 돌석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은 아주 오래전 마을 노인들에게 들었던 전설 속의 약초인 만년적 하초에 대한 이야기였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 신비한 약초가 바로 이 태백산 망령골 깊은 동굴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헛소문 같은 이야기를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고 목숨을 걸고 이 산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시어유. 이 불효자가 반드시 약초를 구해 갈 것이고 뭐뉴. 돌석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마치 그 기이한 곡성이 자신을 약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령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내디뎠다. 빽빽하게 우거진 거대한 소나무들은 밤하늘의 달빛마저 모두 집어삼킨 채에 묵직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발에 밟히는 썩은 낙엽들은 마치 누군가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산속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습하게 변하여 피부에 닿을 때마다 끈적한 이끼가 들러붙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시큼하고 비릿한 흙냄새는 알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을 강하게 내뿜고 있었다. 점점 소리의 근원지에 가까워질수록 곡성은 더욱 선명하고 날카롭게 변하여 마치 바로 귓전에 대고 흐느끼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빽빽한 가시덤불을 낫으로 헤치고 나아가자 거대한 암벽 아래 짐승의 아가리처럼 쩍 벌어진 검고 거대한 동굴의 입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 안쪽에서는 퀴퀴하고 오래된 곰팡내와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돌석의 온몸을 휘감았다. 망설임 끝에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불을 붙이자 치익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작은 횃불의 불꽃이 동굴 입구의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며 타올랐으나 그 약한 빛은 동굴의 깊은 어둠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치켜들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딘 돌석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소리에 맞춰 숨을 죽인 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굴의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으며 사방의 벽면은 기괴한 모양의 종유석들이 마치 악마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돋아나 있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발밑은 축축한 이끼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끈거리는 흙으로 뒤덮여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고 돌석의 그림자는 횃불의 흔들림에 따라 거대하게 일렁이며 마치 또 다른 괴물이 그를 쫓아오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얼마나 동굴 깊숙이 들어갔을까. 기이하게도 밖에서 들리던 곡성은 동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점차 잦아들더니 어느 순간 뚝 끊기고 정막만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소리가 어디로 사라진 것이지 돌석이 의아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그의 발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물체가 탁 하고 걸리며 채이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선 돌석이 횃불을 낮추어 바닥을 비춘 순간 그의 두 눈은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곳 차가운 동굴 바닥의 흙무더기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앙상한 백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흐름을 증명하듯 뼈는 군데군데 사가 있었지만 흩어지지 않고 사람의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두개골의 텅 빈 눈구멍이 마치 돌석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백골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의 흔적들이었다. 비록 흙먼지와 습기에 찌들어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 옷감은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고급 비단이었으며 가슴팍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듯한 화려한 문양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어 이 백골의 주인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었음을 짐작게 했다. 아이고, 산신령님, 어찌하여 이런 깊은 곳에 사람의 뼈가 있단 말입니까? 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평범한 나무꾼이나 약초꾼이 사고로 죽었다고 보기에는 옷차림이 너무나도 귀티가 났고 무엇보다 두개골의 정수리 부분과 갈비뼈 몇 개가 둔탁한 무언가에 강하게 내리쳐진 듯 부자연스럽게 함몰되고 부러져 있는 흔적이 선명했다. 이것은 분명 자연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타살당한 뒤 이 깊고 외딴 동굴에 은밀하게 유기된 참혹한 살인 사건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던 돌석의 시선이 백골의 손가락뼈 근처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푸르스름한 빛에 멎었다. 흙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돌석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 차가운 물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성인 남자의 주먹만 한 크기의 묵직한 옥파였다. 최상급의 비취로 만들어진 듯 매끄러운 감촉을 자랑하는 옥파의 표면에는 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용의 형상이 아주 정교하고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 푸른 옥의 결 사이사이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검붉게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옥패를 손에 쥐는 순간 돌석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물건은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이 백골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자 누군가의 피 맺힌 원한이 담긴 저주받은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마을에서 평생을 흙만 파고 살아온 무지한 농사꾼인 돌석의 눈에도 용이 새겨진 옥파에는 나라의 왕족이나 최고위직 권력자가 아니면 감히 지닐 수 없는 지엄한 물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거대한 권력과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얽혀 있는 듯한 이 위험한 물건을 보는 순간 돌석의 머릿속에는 당장 이것을 버리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백골의 머리맡 동굴벽의 작은 틈새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자라고 있는 기이한 식물 하나가 돌석의 시야에 들어왔다. 7개의 잎사귀가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고 그 끝에서 핏방울처럼 붉은 열매가 맺혀 있는 그 약초는 틀림없이 마을 노인들이 말했던 바로 그 만년적 하초였다. 원통하게 죽은 자의 기운을 먹고 자란다는 전설처럼 약초의 뿌리는 백골의 두개골 밑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자라나고 있었고 그 섬뜩하면서도 신비로운 자태에 돌석은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저주받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용서하십시오. 이름 모를 귀신이시여. 늙은 어미를 살려야 하는 이놈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돌석은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 백골을 향해 연신절을 올린 뒤 낫을 들어 조심스럽게 약초의 주변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을 파낼 때마다 썩은 나무 뿌리와 함께 사람의 머리카락 뭉치 같은 것들이 걸려 나왔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더욱 진동했지만 돌석은 오로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만을 떠올리며 이빨을 꽉 깨물고 작업을 계속했다. 간신히 약초를 뿌리째 캐내어 천에 감싸 품속에 넣은 돌석은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 묻은 옥파에 마저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어 허리춤에 찔러 넣었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기척과 함께 굵직한 사내들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근처에서 분명히 불빛을 보았다. 샅샅이 뒤져서 그놈을 찾아내라.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에 돌석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평범한 사냥꾼이나 약초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냄새를 쫓는 사냥개들처럼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들이 이 백골과 연관된 자들이거나 아니면 이 비밀을 파헤치려는 불청객을 제거하기 위해 나타난 자객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돌석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석은 황급히 횃불을 흙바닥에 문질러 끄고 동굴 안쪽에 거대한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동굴을 지배했고 돌석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바들바들 떨었다. 잠시 후 동굴 입구 쪽에서 여러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나타났고 칼을 찬 서너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굴 안을 살피며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울릴 때마다 돌석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요동쳤다. 이상하군. 분명 사람의 흔적이 있었는데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바닥에 찍힌 돌석의 발자국을 검으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이 안은 막다른 길이다.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으니 흩어져서 찾아라. 살아있는 것은 개미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돌석이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돌석의 품속에 있는 옥피해가 마치 심장 박동에 반응하는 듯 미세하게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고 어둠 속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한 사내가 돌석이 숨어 있는 바위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거대한 박쥐떼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사내들의 횃불을 향해 날아들었다. 푸드덕거리는 날갯짓 소리와 함께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사내들이 칼을 휘두르며 물러서는 틈을 타 돌석은 바위 틈에서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동굴 벽을 타고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고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화살이 돌석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며 차가운 동굴 벽에 꽂혔다. 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승처럼 내 발로 기며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비탈을 굴러 내려갔다.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히고 찢겨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과 품속에 간직한 어머니의 약초, 그리고 허리춤에서 육중한 무게감을 전해주는 기이한 옥파의 감각만이 가득했다. 어둠 속 산길을 내달리는 돌석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밤바람에 섞인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산속으로 흩어졌다. 밤새도록 정신없이 산을 헤매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돌석의 몰골은 흙투성이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신발은 어디선가 벗겨져 맨발은 피투성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마을을 내려다보던 돌석은 조심스럽게 허리춤에 넣어두었던 옥패를 꺼내어 보았다. 아침 햇살에 비친 옥패의 붉은 핏자국은 어젯밤보다 더욱 선명하고 붉게 빛나는 듯했다. 돌석은 자신이 방금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 작은 옥파의 하나로 인해 그의 인생에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옥패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마을에는 아침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돌석이 짊어지고 내려온 것은 희망의 약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의 끔찍한 살인과 원한, 그리고 거대한 권력의 비밀을 품고 있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저주의 시작이었다. 약초를 캐러 갔던 평범한 촌부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첩파를 내딛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동이 트는 여명과 함께 돌석이 피투성이 맨발로 세우러져 가는 오두막의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숨이 넘어갈 듯 가쁘게 내쉬는 노모의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돌석은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품속에서 붉은 빛을 발하는 만년적 하초를 꺼내어 약탕기에 물을 붓고 다리기 시작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의 손은 여전히 공포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타오르는 장작불의 열기와 함께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독특하고도 알싸한 약초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은 점차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약초를 구해왔구먼유. 이것만 드시면 훌훌 털고 일어나실 거여유. 돌석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끓어오르는 약탕기를 저었다. 한참을 다려낸 검붉은 탕약에서는 일반적인 약초와는 다른 마치 오래된 피비린내와도 같은 기이한 냄새가 났으나
돌석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노모의 입을 벌려 그 신비한 약물을 흘려 넣었다. 처음에는 약을 삼키지도 못하고 입가로 흘려보내던 노모가 몇 숟가락의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갑자기 기침을 토해내며 몸을 크게 뒤틀기 시작했다. 돌석이 기겁을 하여 노모의 몸을 붙잡고 통곡하는 순간 노모의 창백했던 뺨에 기적처럼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불규칙하게 요동치던 심장 박동과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편안하고 고른 호흡으로 바뀌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비록 눈을 뜨지는 못했으나 분명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이 확실했다. 노모가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한 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이내 허리춤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묵직한 이물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어젯밤 동굴에서 주워온 승천하는 용의 문양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들어 있는 섬뜩한 옥파에였다. 아침에 밝은 햇살 아래서 바라본 옥파에는 밤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기괴하고도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마치 그 차가운 옥돌 자체가 살아 숨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돌석은 이 위험천만한 물건을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었으나 백골의 원한 서린 두개골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참아 그러지 못하고 방구석의 낡은 괴짝 밑바닥을 파내어 깊숙이 숨겨두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평화로웠던 마을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와 거친 쇠소리가 진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곧이어 검은 갑옷을 걸치고 허리에 섰을 퍼런 장검을 찬 10여 명의 무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로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갑옷에 새겨진 문양은 이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권세를 뻗치고 있는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황대감의 사병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주모도 밭을 매던 촌부들도 그 살벌한 기세에 놀라 숨을 죽였고 무사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사내는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독사 같은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며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어젯밤 태백산 망령골로 들어간 놈이 이 마을에 숨어들었다.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니 당장 실토하라.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무사들은 집집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세간살이를 때려 부수며 수상한 자를 찾기 위한 무자비한 수색을 시작했다.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돌석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공포를 느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분명 어젯밤 동굴에서 돌석을 향해 활을 쏘았던 바로 그 자객들이었으며 황대감이라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그 동굴 속 백골의 비밀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돌석은 무사들의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향해 몸을 웅크리며 제발 자신들의 누추한 오두막은 그냥 지나쳐 가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한편 고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인 황대감의 저택 깊숙한 안채에서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이 가득한 황대감이 비단 방석 위에 앉아 불안한 듯 담뱃대를 연신 빨아들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최상품의 침향이 타오르며 짙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나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혈육 살해극의 망령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젯밤 망령골에서 침입자를 놓쳤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느냐. 만약 그곳의 비밀이
특히 그 옥파애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라도 한다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황대 감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수하를 향해 담뱃대를 집어 던지며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고 그의 눈은 불안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염려 마시옵소서 대감마님. 어젯밤 발자국을 추적한 결과 놈은 무공을 익힌 자가 아니라 그저 운 좋게 도망친 하찮은 약초꾼이나 사냥꾼이 분명하옵니다. 이미 수하들을 주변 마을에 풀어 쥐 잡듯이 뒤지고 있으니 해가 지기 전에 놈의 목을 대령할 것이옵니다. 수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했으나 황대감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20년 전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가문의 정통 후계자였던 공자를 둔기로 내리쳐 죽이고 그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할 망령골 동굴에 유기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핏빛으로 떠올라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 완벽했던 완전 범죄가 일개 촌부에 의해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었다. 다시 마을로 시선을 돌리면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 틈에서 돌석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의 구두소에 영감이 무사 대장에게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가 귓속말을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으리, 저기 저 산비탈 끝에 사는 돌석이라는 놈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피투성이가 되어서는 눈이 뒤집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구먼유. 평소에도 약초를 캔답시고 산을 밥 먹듯이 오르내리는 독한 놈이지유. 그 말에 무사 대장의 눈빛이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는 곧바로 칼을 뽑아 들고 부하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돌석의 오두막을 향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하기 시작했다. 이웃의 배신이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돌석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돌석의 집 살인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고 분노에 찬 무사들이 흙발로 방 안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다. 내 이놈 감히 어젯밤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 무사 대장은 다짜고짜 돌석의 상투를 틀어쥐고 마당으로 질질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흙바닥에 패대기 쳤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으며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노모가 앞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우리 아들, 우리 돌석이를 어쩌는 거냐 하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으나 무사들은 늙은 노모를 거칠게 밀쳐 방구석으로 내팽개칠 뿐이었다. 돌석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와 마당의 흙을 적셨다. 나으리,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유. 그저 어머님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랐다가 멧돼지를 만나 벼랑에서 구르는 바람에 피투성이가 된 것뿐이고 뭐뉴. 돌석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살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보 연기를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비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옥파애의 존재를 들키거나 동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과 어머니의 목이 단칼에 날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석은 무사 대장의 가죽신을 핥을듯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무사 대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돌석의 목에 차가운 칼끝을 겨누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멧돼지를 만났는지
귀신을 만났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내 놈의 집을 뒤져서 어젯밤 동굴에서 훔쳐온 물건이 나오거나 혹은 수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내 놈의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줄 것이다. 얘들아, 집 안을 이 잡듯이 뒤져라. 쥐구멍 하나도 놓치지 마라. 무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좁은 오두막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장독대가 깨지고 살림살이가 마당으로 내던져지는 소리가 지옥의 아우성처럼 울려 퍼졌다. 돌석은 칼끝이 목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방 안에 낡은 궤장 밑에 숨겨둔 옥패가 발각될까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무사들은 방바닥을 칼등으로 두드려 보고 천장에 짚을 쑤셔보며 집요하게 수색을 이어갔다. 한 무사가 돌석이 옥패를 숨겨둔 바로 그 낡은 궤짝에 다가가 거칠게 발길질을 했고 궤짝이 넘어가면서 그 아래 깔려있던 집단들이 흩어졌다. 돌석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으나 천만다행으로 옥파에는 깊숙이 파놓은 흙구덩이 속에 완전히 파묻혀 무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무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부엌 아궁이와 뒤뜰의 창고까지 모조리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돌석이 아침에 다리고 남은 만년적 하초의 찌꺼기를 발견하여 대장에게 가져왔다. 대장님, 아궁이에서 이런 이상한 약초 찌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약초와는 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사 대장은 붉은 기운이 감도는 약초 찌꺼기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돌석을 노려보았다. 이건 보통 산에서는 나지 않는 귀한 약초다. 내 놈이 뒷산에서만 놀았다면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구했느냐. 날카로운 추궁에 돌석은 등골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지만 키지를 발휘하여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것은 저 산 너머 장터의 떠돌이 약장수에게 전 재산을 털어 산 것이구 뭐뉴. 어머님이 당장 숨이 넘어가시게 생겼는데 제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유. 믿어주세요. 나으리 돌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땅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절박하게 울부짖었고 그 처절한 모습에 무사 대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놈의 몰골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군. 무지렁이 촌놈이 감히 황 대감님의 물건을 훔칠 담력도 없어 보이고 무사 대장은 칼을 거두며 침을 뱉었고 부하들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라. 내 놈이 거짓을 고했다면 혹은 그 동굴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모습이 또 눈에 띈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어미와 함께 목을 매달아 버릴 것이다. 당분간 이놈의 거처를 밤낮으로 감시하라. 부사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돌석은 만신창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파괴된 오두막 주변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돌석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돌석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얼굴에 부비며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거대한 폭풍우의 시작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황대감이라는 괴물 같은 권력자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자신은 오로지 낡은 궤짝 아래 숨겨진 그 저주받은 옥파의 하나를 쥔 채 이 거대한 어둠과 맞서야 하는 외롭고 절망적인 싸움터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이었다. 캄캄한 밤이 다시 찾아오고 파괴된 문틈 사이로 새으며드는 차가운 달빛이 돌석의 피 묻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을 넘어 억울하게 죽어간 백골의 원한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초가집 주변으로 풀벌레 소리마저 숨을 죽인 채 기분 나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파손된 살인문 밖에서는 황대감의 무사들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매서운 눈초리로 오두막을 감시하고 있었다.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창호지 위로 어른거릴 때마다 돌석은 숨을 죽이며 방구석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고, 박살이 난 세간살이들을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부여잡고 있었다. 낮에 그 살벌했던 난동과 폭력의 후유증으로 돌석의 온몸은 욱신거리는 통증에 시달렸고, 입술이 터져 흘러나온 피가 굳어 비릿한 맛을 내고 있었으나 그의 신경은 오로지 살인문 밖의 미세한 기척과 방바닥 아래 숨겨둔 그 저주받은 옥파에만 곤두서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만년적 가초의 신비한 약효 덕분인지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노모의 호흡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이내 미세한 신음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 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신이 드시어유 저 돌석이구머뉴. 알아보시겠어유. 돌석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노모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고, 노모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하얀 눈동자였으나 아들의 천을 느끼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돌석은 하늘에 감사했으나 동시에 자신들이 처한 이 끔찍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했다. 노모가 다시 잠에 빠져든 틈을 타 돌석은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괴짝을 밀어내고 흙구덩이 속에 파묻어 두었던 옥페이에를 꺼내어 달빛이 새으며 드는 방 한가운데로 가져왔다. 낮의 소란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들키지 않은 이 옥파에는 여전히 기이하고도 영롱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돌석의 거친 손에 쥐어진 옥파에의 무게는 마치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대체 내 놈의 주인이 누구이길래 나와 우리 어머니의 목숨을 이토록 위태롭게 만든단 말이냐. 돌석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옥파에에 새겨진 용의 문양과 그 사이로 새으며든 붉은 핏자국을 노려보며 백골의 주인이 품었을 지독한 원한의 깊이를 가늠하려 애썼다.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든 줄 알았던 노모가 깨어나 몸을 뒤척이며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석아, 어디 있느냐. 목이 마르구나. 물 한 모금만 다오. 소스라치게 놀란 돌석은 급히 옥패를 품속에 감추려 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손이 미끄러져 옥패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하필이면 옥패가 굴러간 곳은 허공을 더듬으며 물을 찾던 노모의 손끝 바로 옆이었고, 돌석이 미쳐 옥패를 주워 담기도 전에 노모의 손가락이 차갑고 매끄러운 옥의 표면에 닿고 말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돌석아, 어디서 이런 차가운 돌을 주워 왔느냐? 노모는 시각을 잃은 대신 극도로 예민해진 촉각을 동원하여 바닥에 떨어진 옥파애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돌석이 당황하여 아무것도 아니구머뉴. 그냥 뒷산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일 뿐이구머뉴. 라고 얼버무리며 옥패를 빼앗으려 했으나 노모의 손가락이 옥패의 중앙에 새겨진 용의 문양과 용의 발톱 밑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져 있는 특정 가문의 문장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손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노모의 얼굴에서 화색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창백한 빛이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이 문양은 설마 이것이 그분의 것이란 말이냐?
노모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고 옥패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용의 문양과 깨진 틈새를 손끝으로 확인하더니 이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을 토해냈다. 에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20년 전에 그 저주받은 물건이 다시 내 손에 돌아왔단 말이냐, 도련님. 불쌍하신 우리 도련님 노모는 극심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방바닥으로 쓰러졌고 돌석은 기겁을 하여 어머니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주무르며 울부짖었으나 노모는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노모는 텅 빈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돌석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돌석아, 내가 이 끔찍한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가려 했으나 하늘이 정한 운명을 피할 수는 없나 보구나. 네가 어디서 이 물건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이 나라 최고의 명문가이자 지금 이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황대감 가문의 잃어버린 가부 청룡옥패가 틀림없다. 노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 하나에 돌석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어젯밤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공포의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노모의 회상은 20년 전 그녀가 아직 젊고 눈이 성하던 시절 황대감 가문의 하녀로 일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황대감 가문에는 본처에게서 태어난 총명하고 인자한 적통 후계자 허련공자와 후처에게서 태어나 탐욕스럽고 잔인한 성정을 지닌 이복 동생 황대감이 있었다. 가문의 모든 권력과 재산, 그리고 국왕에게서 하사받은 이 청룡옥파에는 마땅히 허련공자의 몫이었으나 권력에 눈이 먼 이복 동생 황대감은 형을 몰아내고 가문을 차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하녀였던 노모는 허련공자의 방을 청소하며 그의 따뜻한 성품에 깊이 감화되어 있었기에 형제간의 위태로운 권력 다툼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날 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하늘을 찢는 듯한 무서운 밤이었다. 노모는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다. 대감마님의 심부름으로 별채에 약을 가지러 가던 길에 허련 도련님의 처소에서 심상치 않은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나는 그만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하였다. 지금의 황대감이 피 묻은 쇠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바닥에는 허련 도련님이 머리가 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으니 노모의 입에서 묘사되는 그날 밤의 참상은 어젯밤 돌석이 동굴에서 보았던 두개골이 함몰된 백골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돌석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노모의 증언에 따르면 황대감은 형의 숨통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 품속에 있던 이 청룡옥패를 빼앗으려 했으나 피투성이가 된 도련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옥패를 꽉 쥐고 놓지 않아 억지로 떼어내려다 그만 옥파의 일부가 깨지고 말았다고 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황대감은 신복들을 시켜 시신을 수습하여 태백산 망령골의 가장 깊은 동굴에 유기하라고 명했고 그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노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마루를 밟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모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으나 결국 황대감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독약을 먹고 두 눈이 멀어버린 차에 야산에 버려졌던 것이다. 나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몸이었으나 모진 목숨이 붙어 있어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장님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다 이 외딴 고을에 숨어들어 널 낳고 키웠으나 매일 밤 그날의 악몽과 황대감의 잔인한 칼날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데 네가 그 도련님의 한이 서린 옥패를 그것도 황대감이 다스리는 이 고을 한복판으로 다시 가져왔으니 이제 우리 모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되었구나. 노모는 옥패를 끌어안고 오열했고 그녀의 피 맺힌 절규는 돌석의 가슴에 천불을 지르고 있었다. 자신과 어머니가 평생을 거지처럼 멸시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어머니의 눈이 멀어버린 참담한 이유가 모두 저 탐욕스러운 괴물황 대감 때문이었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분노로 돌석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두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순박했던 그의 눈동자는 전례 없는 핏발이 서며 살기가 감돌았다. 어머니, 울지 마시어유. 하늘의 뜻이 있어 저를 그 동굴로 이끄신 것이 분명하구머뉴. 도련님의 원혼이 그리고 억울하게 눈이 먼 어머님의 한이 이 돌서기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밝히라고 하시는 것 같구머뉴. 돌석은 옥패를 다시 건네받아 품속 깊숙이 넣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땅만 파고 살던 비루한 농사꾼의 마음에 거대한 권력을 향한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걸고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뜨거운 복수심과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안 된다. 돌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황대감은 이 고을의 왕이나 다름없다. 관아의 사또도 포졸들도 모두 그의 수족인데 네가 무슨 수로 그를 이긴단 말이냐. 당장 이 옥패를 땅에 묻고 이 밤을 타서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가야 한다. 노모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만류했다. 권력의 잔인함을 몸소 겪은 노모에게 복수는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석은 고개를 저었다. 밖에는 이미 황택함의 무사들이 철통 같은 포위망을 치고 있었고 늙고 병든 눈먼 노모를 모시고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돌석의 머릿속에 며칠 전 장터에서 들었던 소문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정에서 황대감의 비리와 악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젊은 신임 사또를 암행어사나 다름없는 권한을 주어 이 고을에 새로 파견했다는 이야기였다. 신임 사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권세가들의 부정부패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대쪽 같은 인물이라고 칭송이 자자했다. 돌석은 이것이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구명줄이자 방역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만약 이 청룡옥패라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백골의 위치 그리고 어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신임 사또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만 있다면 이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어머니, 도망쳐도 결국 놈들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어유. 하지만 저에게는 방법이 하나 있구머뉴. 내일 아침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나으리께서 관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신문고를 연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옥파애를 품고 관하로 뛰어들어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어요. 돌석은 노모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설득했다. 실패하면 즉석에서 참수당할 수도 있는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돌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머니의 한을 풀고 괴물을 심판대 위에 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 밖의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고 무사들의 잡담 소리와 칼집이 부딪히는 쇠소리가 오두막 주변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돌석은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숯을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고 낡은 삿갓을 깊게 눌렀으며 변장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둔 밥 한 덩이를 조용히 건네고 낡은 괴짝 뒤에 좁은 개구멍을 통해 집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다. 옥패를 가슴팍에 단단히 동여맨 돌석의 심장은 귓가에 울릴 정도로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님,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계시어유. 제가 반드시 이겨서 돌아오겠구머뉴. 돌석은 눈물을 삼키며 노모를 향해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렸다. 노모는 소리 죽여 오열하며 허공을 향해 합장하고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었다. 밖에서는 새벽이 다가오며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고 돌석은 그 안개 속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질주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악의 장벽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약자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숨막히는 밤이었다. 짙은 새벽 안개가 고을 전체를 유령의 도시처럼 집어삼킨 시각, 돌석은 오두막 뒤편에 무너진 담장 틈새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기어 나왔다. 축축한 이끼와 지늘기 얼굴에 달라붙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팔다리를 핥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앞문에서는 여전히 황대감의 무사들이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의 그림자가 안개 속에서 거대하게 일렁일 때마다 돌석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갈비뼈를 세차게 때렸다. 가슴팍에 단단히 묶은 옥파에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가 이 미친 짓을 감행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신성한 부적이었다. 안개 속을 뚫고 달리는 돌석의 발걸음은 마치 어둠 속을 질주하는 야수처럼 거칠고도 필사적이었다. 그는 관아로 통하는 대로를 피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산길과 늪지대를 가로지르며 미친 듯이 달렸다. 발이 진흙탕에 빠져 신발이 벗겨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맨발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날이 밝기 전에 관아의 신문고에 도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일념뿐이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무사들이 추격해오는 소리로 들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공포심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차갑게 마비시켰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산 아래로 웅장한 기와지붕을 이고 있는 관아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관아 앞마당에서는 새로 부임한 사또의 명에 따라 억울한 백성들의 호소를 듣기 위한 신문고 북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구경꾼들과 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돌석은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이끌고 비틀거리며 관아를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희망의 불빛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저기 있다. 저놈이 감히 관아로 향하고 있다. 당장 잡아 죽여라. 뒤를 돌아보니 안개를 뚫고 검은 갑옷을 입은 10여 명의 무사들이 맹수처럼 칼을 빼들고 돌석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뒤늦게 돌석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황대감의 사병들이 핏발선 눈으로 추격해 온 것이었다. 돌석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움켜쥐며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거리는 불과 200보도 남지 않았지만 중무장한 무사들의 추격 속도는 압도적으로 빨랐고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금방이라도 돌석의 목을 베어버릴 듯 좁혀오고 있었다. 관아 앞 광장에 있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날뛰는 사병들의 모습에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나졸들조차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돌석은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형이증을 느끼며 관아의 대문 안으로 굴러 들어가듯 뛰어들었다. 그리고 무사 대장의 칼날이 그의 등짝을 향해 날아오는 찰나의 순간 돌석은 바닥에 뒹굴며 신문고의 북채를 낚아채어 젖먹던 힘까지 다해 거대한 북을 내리쳤다. 둥둥둥 육중하고도 처절한 북소리가 아침 하늘을 가르며 관아 마당 전체에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고 칼을 휘두르던 무사 대장은 관아 한복판에서 감히 살인을 저지를 수 없어 황급히 칼을 거두며 욕설을 내뱉었다. 어느 놈이 아침부터 관아의 신문고를 이토록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냐. 장엄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와 함께 동헌 마루로 걸어 나온 이는 푸른 관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신임 사또였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황대감의 사병들을 둘러쌌고 마당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돌석은 북채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통곡할 천인공노할 살인사건을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부디 이 미천한 백성의 목숨을 건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돌석의 처절한 외침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때 관아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고 그 안에서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을 지은 황대감이 부채를 붙이며 걸어 나왔다. 그는 돌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사또를 향해 읍을 했다. 사또, 아침부터 소란을 피워 송구하오. 저놈은 내 집안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적놈인데 감히 신성한 관아까지 기어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당장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서 다스려야 할 것이요. 내 사병들이 저놈을 잡아갈 것이니 사또께서는 신경 쓰실 것 없소이다. 황대감의 오만한 태도와 억지 주장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고 돌석은 절망감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젊은 사또는 차가운 눈빛으로 황대감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관아의 마당에 발을 들인 이상 저 자의 죄와 억울함은 오로지 법으로만 다스릴 뿐 대감의 사병이 나설 자리가 아니오. 여봐라. 저 자를 포박하되 그가 무슨 연유로 목숨을 걸고 신문고를 쳤는지 끝까지 들어볼 것이니 함부로 입을 막지 마라. 사또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포졸들이 돌석의 양팔을 잡았고 황대감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돌석은 사또의 공명정대한 처사에 감격하며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피 묻은 천 조각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다. 사또 나으리 2000년 동안 태백산 망령골 깊은 동굴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사옵니다. 돌석이 천을 완전히 펼치자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우며든 청룡 옥패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옥패의 찬란한 빛에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돌석은 피를 토하듯 말을 이었다.
이것은 20년 전 실종된 이 고을의 공자 허련도련님의 물건이옵니다. 제가 그 동굴에서 참혹하게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는 백골과 함께 이 옥패를 발견하였사옵니다. 옥패를 보는 순간 황대감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부채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고 당장이라도 돌석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 했다. 저놈이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저건 그저 길거리에서 주운 싸구려 돌멩이일 뿐이다. 당장 저 미친놈의 혀를 뽑아버려라. 황대감이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이미 옥패의 진키를 알아본 사또는 옥패를 건네받아 돋보기로 문양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왕실이나 최고 권력자만이 지닐 수 있는 오조룡의 문양과 황대감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진품이었다. 이것은 국왕전하께서 황대감 가문에 하사하신 가보, 청룡옥패가 분명하다. 사또의 엄중한 선언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술렁거림이 일었다. 사또는 돌석을 향해 다시 물었다. 네가 이 옥패를 망령골 동굴의 백골 곁에서 발견하였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20년 전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허련 공자가 실은 살해당해 암매장되었다는 뜻이냐? 돌석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외쳤다.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진범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친형을 죽이고 가문을 차지한 인면수심의 악마황 대감이옵니다. 돌석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에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대감은 이성을 잃고 칼을 빼 들려 했으나 포졸들의 창 끝에 가로막혔고 증자도 없이 천한 상놈의 말을 믿는단 말이오. 내 형님은 분명 병환으로 돌아가셨소. 저놈이 모함을 하는 것이요 라며 발악했다. 그때 돌석이 사또를 향해 간청했다. 제게는 그날 밤의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 있사옵니다. 바로 제 어미이옵니다. 사또 나으리 제 어미를 관하로 모셔와 주시옵소서. 사또는 즉각 나졸들을 돌석의 집으로 보내고 동시에 검시관들을 망령골 동굴로 파견하여 백골을 수습해 오도록 명했다. 반나절에 피말리는 시간이 흐른 뒤 나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돌석의 눈먼 노모가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다. 앞을 보지 못해 비틀거리는 노모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돌수역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노모는 사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사또 나으리, 이 늙은 것이 20년을 짐승처럼 숨어 살며 오늘만을 기다려왔사옵니다. 그날 밤 저는 황대감이 쇠몽둥이로 형님인 허련 도련님의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는 이유로 독약을 먹여 제 두 눈을 멀게 한 것도 바로 저 황대감이옵니다. 노모의 한 맺힌 절규는 관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사람들은 황대감을 향해 분노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황대감은 여전히 발뺌을 하며 노모를 향해 소리쳤다. 이 미친 노파가 눈이 멀더니 헛것을 보았구나. 닥치거라. 그러나 그 순간 노모는 황대감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정확히 고개를 돌리며 피눈물을 흘렸다. 내가 눈은 멀었어도 그날 밤 도련님을 죽이며 내뱉었던 내 놈의 그 뱀 같은 목소리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내 귀에 울려 퍼지던 그 저주받은 목소리를 어찌 잊겠느냐. 마침내 망령골에 파견되었던 검시관들이 참혹하게 부서진 백골을 수습하여
관아 마당으로 가져왔다. 백골의 두개골은 둔기에 맞은 듯 형체도 없이 함몰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황대감 가문의 의복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검시관이 사또에게 보고했다. 사또, 이 백골은 30대 남성의 것으로 두개골과 갈비뼈의 손상으로 보아 타살이 명백하옵니다. 또한 뼈의 크기와 형태로 보아 20년 전 실종된 허련공자의 신체적 특징과 완벽히 일치하옵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 앞에 황대감의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황대감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어 돌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놈만 아니었어도 이 천한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나의 제국을 무너뜨려 광기에 휩싸인 황대감의 칼끝이 돌석의 심장을 향해 쇄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사또가 직접 단상에서 뛰어내려 날렵한 발차기로 황대감의 손목을 걷어찼다. 단도는 허공으로 날아갔고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황대감을 흙바닥에 짓누르며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천지를 호령하던 권력자가 일개 시정잡배처럼 먼지 구덩이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단상에 올라 추상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황대감은 천륜을 저버리고 혈육을 살해하였으며 무고한 백성의 눈을 멀게 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고을을 도탄에 빠뜨린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자를 즉시 하옥하고 한양의 의금부로 압송하여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구경꾼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사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환호했고 관아 앞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20년간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나고 악의 화신이 파멸하는 장쾌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순간이었다. 돌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건 싸움은 끝이 났고 백골의 억울한 원혼은 드디어 구천을 떠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푸른 하늘 아래 빛나는 옥파에는 더 이상 피 묻은 저주의 물건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승리의 증표로 관아 마당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고을에 마침내 찬란한 평화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의 축이었던 황대감이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는 날 고을의 거리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든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환희가 가득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봄을 재촉하는 훈풍이 불어와 그동안 고을을 짓누르던 음울하고 무거운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듯 상쾌한 풀내음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함거에 갇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황대감을 향해 백성들은 썩은 달걀과 흙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고 내 놈의 탐욕이 마침내 천벌을 받는구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라는 저주의 함성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날 한양의 의금부로 넘겨진 황대감은 국왕 전하의 엄중한 교지에 따라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 저잣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였고 그의 일가부티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여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20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망령골 동굴에 갇혀 구천을 떠돌던 허련공자의 유골은 새로 부임한 사또의 주관에 고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명당에 성대하고도 엄숙하게 안장되었다. 피 묻은 청룡옥파에는 깨끗한 물에 씻기어 영롱한 푸른빛을 되찾은 채
공자의 무덤 앞에 바쳐졌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는 진홍옷의 구슬픈 가락이 며칠 밤낮으로 산천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사또는 돌석 모자의 지극한 효심과 목숨을 건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거대한 비극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였고 황대감에게 몰수된 재산 중 일부를 떼어내어 돌석 모자가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큰 기와집과 기름진 논밭을 상으로 내리었다. 그동안 황대감의 무사들에게 감시당하고 핍박받던 마을 사람들도 돌석을 찾아와 지난날 자신들의 비겁함을 눈물로 사죄하며 이제는 진짜 이웃사촌이 되어 함께 살아가자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며칠 후 돌석은 새로 이사한 기와집의 아궁이 앞에 앉아 그날 망령골 동굴에서 캐내어 왔던 영험한 약초, 만년적 핫초의 남은 반쪽을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지만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의 열기와 함께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수증기는 돌석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기이하게도 이번에 다려지는 약초에서는 처음에 그 피비린내 나던 독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산속의 맑은 정기와 달콤한 꽃향기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향기가 집 안가득 퍼져나가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것만 드시면 우리 어머니의 몸속에 남은 도끼도 모두 빠져나가고 옛날처럼 건강해지실 것이구 머뉴. 돌석은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성껏 부채질을 하였다. 정성스럽게 다려진 검붉은 탕약을 사발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간 돌석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노모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남은 약초를 마저 다려왔구머뉴. 향이 아주 좋으니 단숨에 들이켜 시어유. 돌석의 말에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고 따뜻한 탕약의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노모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침을 하던 노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자 돌석은 기겁을 하여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는데 노모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하얀 백태가 끼어 있던 눈동자에서 검붉은 피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시어유? 제가 약을 잘못 다린 것이옵니까? 돌석이 울부짖으며 의원을 부르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노모가 다급하게 돌석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니다. 돌석아, 가지 말거라. 내 눈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녹아내리는 느낌이구나. 노모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묘한 흥분을 담고 있었고 피눈물은 점차 맑은 눈물로 바뀌어 노모의 주름진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돌석은 숨을 죽인 채 노모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이내 노모의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열리기 시작했다.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노모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20년 동안 빛을 잃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하얀 백태가 기적처럼 새우르륵 벗겨져 나가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검고 투명한 눈동자가 그 영롱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만년적 핫초의 신비한 기운이 백골의 원한을 풀어준 돌석의 지극한 효심에 감응하여 독약으로 멀어버린 노모의 시신경을 되살려낸 하늘의 기적이었다. 어머니 눈이 검어졌구머뉴 보이시어유 제가 보이시어유. 돌석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무릎을 꿇고 노모의 얼굴을 감싸 쥐며 오열했다.
노모는 눈을 연신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애쓰더니 이내 흐릿하던 시야가 맑아지며 자신의 눈앞에 울고 있는 낯선 듯 익숙한 사내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것은 20년 전 핏덩이였던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풍파를 겪으며 자신을 지켜온 듬직하고 거친 장정의 얼굴이었다. 돌석이냐, 내 아들 돌석이가 맞느냐. 아이고, 하늘이시여,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의 얼굴을 보다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노모는 돌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짐승처럼 통곡했고 돌석 또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노모의 시선은 돌석의 얼굴에서 멈추지 않고 험한 산길을 헤매고 관악까지 달리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아들의 거친 손과 피멍이 든 어깨로 향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아들이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고통의 흔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노모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다. 어리석은 놈, 이 못난 어미를 위해 네가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느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노모는 돌석의 흉터 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돌석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구먼요. 어머님이 제 눈을 바라보며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돌석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구먼요. 라며 노모를 힘껏 끌어안았다. 창밖에서는 때마침 날아든 파랑새 한 쌍이 지저귀며 모자의 재회를 축복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20년 전에 끔찍했던 살인극과 어둠의 기억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고을에는 평화와 풍요만이 가득하게 되었다. 돌석은 사또가 내려준 논밭을 일구며 특유의 성실함으로 큰 부를 쌓았으나 결코 자만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선행을 베풀었다. 그의 지극한 효심은 온 나라에 소문이 나 조정에서도 그에게 효자비와 함께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돌석은 그저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흙을 파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며 한사코 거절하였다. 노모 역시 기적처럼 되찾은 시력으로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며느리와 함께 손주들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돌석이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장난치는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뇌리에 문득 그날 밤에 칠흑 같았던 망령골 동굴과 기이한 곡성 그리고 피 묻은 옥파에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날 밤 그 두려움에 굴복하여 도망쳤다면 혹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진실을 묻어버렸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봄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따르며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선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늘이 도와 복을 내린다는 지엄한 인과응보의 섭리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증명해낸 것이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셔유. 손자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돌석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터뜨리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저 이 봄바람이 참으로 달고 평화롭다는 생각을 했단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권력의 칼날 아래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의 한이 한 효자의 순수한 용기를 통해 이승의 빛을 보게 되었고 거대해 보이던 악의 성체는 진실이라는 작은 불꽃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때로 어둠이 지배하는 듯 보일지라도 결국 밝음이 어둠을 몰아내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이 기묘하고도 통쾌한 야담은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밤마다 화롯가에서 아이들의 귓기에 속삭여지고 있는 것이다.